8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장 전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이미 투자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데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65%, S&P 500 지수는 0.71%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뛰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요국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양상을 보였지만 대체로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0.03%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는 0.71%, 0.91%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날보다 1달러 27센트 오른 95달러 6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지표가 다소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보다 줄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 중앙은행의 위기 진정 의지에 지지 의사를 드러내며 유로존 존속을 위해 독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그동안 지루한 횡보 흐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넉 달 반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요. 모처럼 유럽 쪽의 재료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재료가 됐습니다. 영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경기 부양 발언이 투자 심리를 살리는 데 힘이 됐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연일 급등 피로에도 불구하고 강폭 확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글로벌 증시 이런 분위기가 국내 증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오늘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하드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히 살펴볼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 발언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그나마 좀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긴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캐나다의 스테픈 하퍼 총리와 회동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원론적으로 대전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유럽중앙은행이 현재 가져가고 있는 유로존 위기해법에 대해서 현재 지지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론 부분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얘기한 부분은 이와 관련된 아주 이견은 없는 그런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지난번 EU 정상회의를 통해서 EFSF와 ESM이 회원국의 국채 매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준용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또한 1,000억 유로의 은행 구제기금, 구제자금의 집행, 스페인에 대한 내용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긴 휴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무를 이제 챙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9월 10일 있을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ESM, 유로 안정화기구와 관련된 독일 헌법 위헌 여부가 현재 좋은 추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독일의 현재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총선 대결에서도 최근 독일 언론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야당 대표보다는 메르켈 총리의 지지가 현재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좋은 소식도 메르켈 총리의 어깨를 좀 더 가볍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경제 지표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목요일마다 공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부진했지만 네. 지표 상태로서는 아주 부진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좀 한산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매주 첫 부분으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 수치도 36만 6천 건 정도로 2주 전 수치 36만 4천 건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주 전 수치는
36만 1,000건에서 36만 4천 건으로 3천 건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보다는 36만 6천 건이니까 2천 건이 조금 더 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36만 5천 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2천 건과 1천 건 수준에서 비교적 좁은 밴드 내에서 수치가 현재 집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 평균은 36만 3,750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5,500건이 감소가 됐는데요. 전체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현재 331만 명 수준입니다. 이번 주 나온 지난주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된 지표로 보면 고용지표 여건은 매우 변동이 흐른 좁은 흐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달 주택 관련 경기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 두 지표 모두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뭐 낙담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가 1.1% 감소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6월에 6.8%나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6월에 급하게 착공 건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7월 대비해서는 6월 수치가 다소 부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택 착공 건수는 7월 수치가 74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는 75만 6천 건이었습니다. 이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경기의 선행지표로 읽힐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는 6.8%가 증가하면서 81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75만 5천 건이었는데요. 이보다 좋은 수준이 현재 집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현재 3.76%로 사상 최저치 수준을 가지고 가고 있고 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 7월 주택 착공 건수의 낙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7월의 건축 허가 건수의 움직임을 보면 향후 주택 시장의 경기 회복 이런 부분에 낙관적인 기대감은 아직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오늘 8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제조업 지수는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7.1로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5를 하회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어제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5.85로 집계가 되면서 네. 역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의 움직임도 별반 좋지가 않았습니다. 6월에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6.6, 7월에는 마이너스 12.9, 오늘 나온 8월은 마이너스 7.1이니까요. 제조업 경기의 부진은 현재 아주 어려운 국면에서는 조금씩 현재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 관련 지표 그리고 다른 경기 지표들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2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 소식인데요. 이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 실적 살펴봐 주시죠. 네, 월마트 실적이 어제 이제 기대만큼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만 집계가 됐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40억 2천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1달러 18센트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38억 달러 대비 주당 순이익 1달러 9센트 대비해서도 좋은 추세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17센트 정도로 파악을 됐는데요. 1달러 18센트니까 부합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연간 이익 전망에 대해서도 월마트가 주당 4달러 93센트로 상향 조정하면서 비교적 현재의 수익 규모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는 유효하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규모를 보면 1143억 달러를 분기에 거양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가 현재 증가한 수치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1159억 달러 대비해서 소폭 하회한 수치지만 수익 규모로서는 비교적 선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동일 점포 매출은
2%가 늘어나면서 넉 달 연속 그 증가 추세는 그리 크지 않지만 현재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 의류 유통회사 갭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순이익은 2억 4,300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은 49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순이익은 29%가 증가했고 매출도 35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33억 9천만 달러 대비 호조세가 나왔습니다. 연간 이익 전망치도 1달러 95센트에서 2달러 9센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갭의 흐름은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수치 정도는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랜만에 금 관련 소식을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분기 세계 금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 하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2분기 때는 뭐 유가도 좀 많이 내렸고요. 네. 상품 가격들이 별로 좋지 못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금 가격도 좀 하락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계 금협회가 2분기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금 수요는 약 990톤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가 현재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는 1065.8톤 대비해서 현재 7.1%가 하락한 수치인데요. 이는 금 수요가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가져가다 분기 수요로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현재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투자 쪽에서 투자자의 수요가 23%나 줄어들었고 귀금속 수요도 인도의 귀금속 수요가 별반 좋지 않으면서 15%가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금 가격은 2분기 때 4.3%가 내렸는데요. 그렇지만 올해 전체 수익률로 보면 현재 유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2.5%의 상승률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과 인도의 귀금속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고 현재 세계금협회에서 바라보는 부분인데요. 현재 IMF가 전체 금 유통량의 약 17% 규모인 29,100톤 정도를 현재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금 소식에 이어서 국제 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가 95달러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네요. 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별반 이제 좋지 않거나 네. 그 좋지 않은 수준이 조금은 이제 누그러지는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금 가격이나 오늘 말씀드릴 유가, 그 다음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 이런 부분은 역시 경기 부양 기대감이 현재 톡톡히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유가의 최근 움직임은 오늘 95달러를 돌파하면서 3개월 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은 미국의 옥수수 작황이 부진하면서 에탄올 연료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면서 대체제인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관측도 현재 가세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달에 나온 이달 10일까지 원유 재고가 370만 배럴 감소했다는 수치도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데 그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마감 가격은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1달러 27센트가 오른 95달러 60센트에 현재 마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국제에너지기구는 1일 석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양이 올해보다는 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냉키 의장의 삼척 양자 완화가 9월 달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의 그 주택 경기가 저점 확인을 통해서 2분기 때 주택 가격이 4.8% 오르는 등 주택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유가가 좀 상승세로 현재 유지되는데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문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한참 혼조 흐름을 이어가면서 제자리 걸음만 걸었는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남문우 원장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휴가에서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4개월 반 네,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 개장 전에 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묻어나면서 애초에 좀 좋은 출발 충분히 기대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제 주택 관련 지표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서로 좋은 내용과 안 좋은 내용이 사실 나왔지만은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나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 지표까지도 영국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지표들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20이 이제 드라기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대립의 각을 세웠던 이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 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법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 드라기 총재의 어떤 추진 방향에 합당하다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유럽 또한 5개월 내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공동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심리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라 불리우는 이 VX 지수 자체도 14포인트대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한 하루를 보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지표도 긍정적이었고 메르켈 총리의 부양 의지도 확인했는데 이런 소식들이 오늘 국내 증시 좀 자연스럽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좀 읽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일단은 지수 자체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1950포인트가 지지됐다는 거에 좀 의의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50포인트가 지지됐다는 거는 그만큼 일단은 매도하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그만큼 상승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1950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는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가 코스닥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 상승을 이끌려면 다시 코스피 시총 상위주 쪽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9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위에 만약에 또 포인트를 잡자면 2000포인트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세가 중요한 게 지금은 아니고요. 매수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거래 자체가 상승 탄력이 코스닥에 많이 붙는지 아니면 코스피에 많이 붙는지 그리고 시총 상위주에 많이 붙는지 아니면 개별 종목군으로 많이 붙는지를 조금 전체적인 시장을 읽는
느낌이 중요하다. 시장을 읽는 눈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어제장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쪽 남문호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부터 보합권에서 등락이 계속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8일 연속 이제 순매수에 가담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3,500억 정도의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8일 연속 아주 많은, 즉 한 4조에 육박하는 금액을 이제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가 과연 중장기 투자에 보석을 둔 매수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은요,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 특히 차익 프로그램 매매와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두 개의 이 프로그램 매매는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거의 언제든지 출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물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4일 연속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현재로서의 장세가 계속 강화됐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도 자체가 그리고 매도 가능성이 좀 큰 부분이 이제 9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어떤 상승은 좀 제약적일 수 있고요. 이러한 틈을 타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상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또 하나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요. 연기금의 어떤 중장기 투자 전략을 좀 세우고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의 전략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과 외국인의 철저한 대립적인 국면이 코스피에서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코스닥에서 다시 한번 진입이 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어제 한 350억 정도의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보는 어떤 시각은요,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모두 다 괜찮다. 그러나 단기적인 흐름들은 일단 투신과 그리고 개인, 외국인과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충돌해서 발생하면서 생성되는 지수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계속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좀 강했던 업종은 어느 업종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횡보장, 즉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는 이제 통신주, 내수 관련주들이 좀 먼저 강세를 띄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통신업 관련해서는요, LG U+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LG U+ 같은 경우에는 일단 LTE 시장에서 가장 좀 진입을 잘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제 방어주 성격이죠.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좀 매력이 크게 부각되는 이 한국가스공사 등의 전기가스업도 상승이 좀 컸었고요. 그다음 종이 목재 업종과 그리고 서비스업.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200 안으로 접어들면서 선물의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크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좀 클 것이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직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밀렸었거든요. 그렇지만 상승세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정밀 요즘 최근 이제 안 교수 관련되어서 안원장 관련되어서 테마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DI나 미래산업 등의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약세 쪽은요, 이제 운수장비 전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수출의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온 부분과 그리고 비정규직 3,000명의 정규직 고용.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 욕구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2%대 정도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상승폭이 좀 컸던 증권업종이라든지 유통업 그리고 건설업 기계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횡보장에서는 역시 내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어제는 통신과 전기, 가스 업종이 강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제 어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뭐 하나그룹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 하나그룹주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오너 리스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김승현 회장의 구속 소식이 법정 구속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일단은 시장이 받아들일 때는 약간 하락폭을 키웠다고 보시면 좋겠고, 하지만 대부분 다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하나그룹 자체가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차질이 뭐 어느 리스크가 있더라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반영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러고 일단 오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펀더멘털적인 가치의 훼손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 시장 분위기를 읽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면요.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일단 통신업종과 더불어서 화학업종이 조금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일단은 LG화학을 비롯한 2차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꾸준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점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만약 반등폭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 화학업종이 다시금 오늘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그룹주와 이어서 LG화학까지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코스닥 업종별 흐름 살펴봐 주시죠.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반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 반기 보고서 제출 이후에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작다든지 또는 자본에 대한 50% 이상 잠식이 됐다든지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하한가가 많이 나타났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의 흐름들보다는 역시 이러한 이슈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을 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그 코스닥 강세 업종은요. 화학업종과 그리고 제약, 음식료, 담배, 비금속, IT 부품 등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뭐 한진 PNC 같은 화학업종과 그리고 코리아본뱅크 같은 제약업종은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이제 순항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팜스토리 같은 음식료, 담배. 자, 이 팜스토리 요즘 최근 상승폭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음식료, 담배 관련돼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비금속의 서산이라든지 그리고 IT 부품 관련해서는 이제 삼진 L&D가 이제 상한가에 다시 이제 진입이 되었거든요. 이 하반기 이제 IT 부품 관련해서는 삼성의 본격적인 투자 그리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관련 플렉시블 LCD라든지 기타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약세 업종으로는 의료 정밀 기기라든지 그리고 건설, 금융, 그리고 섬유, 의료 등의 업종 등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쪽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특징을 보였던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어제 한번 보시면 일단 코스닥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전 업종이 대부분 다 상승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만큼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을 파악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저 또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잘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깜짝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인터플렉스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어제 IT 부품 쪽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6.6%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그만큼 일단은 시총으로 따졌을 때 한번 보시면 중소형주 상한가 2번이나 맞먹는 그런 상승폭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고 일단은 갤럭시 S3의 수혜 확대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실적이겠죠. 그만큼 실적에 철저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르는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대부분 다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군이고요.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FPCB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캐시카우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좀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짧게 보시더라도 4분기까지는 좀 더 우상향적으로 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스관주 강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이제 축하 사안이 있었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인가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 축하 사안에 거기 가스관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거기 안에서도 동양철관이라든지 스틸플라워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뭐 공략을 해본다면요. 스틸플라워 같은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상을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변곡점만 넘는다면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가격적으로 10,000원 정도가 되는 가격인데, 지금의 거래량만 돌파를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큰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봉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10,000원짜리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1,150원 정도가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에 9,600원짜리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급등을 했던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먼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9,600원까지 내려가면 그때 분할 매수로 한 번 더 접근을 해보시자. 그리고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9,400원 정도를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예, 외국인들은 역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매수 규모가 상당히 좀 컸었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과의 어떤 충돌이 발생한 종목들이 한 3종목 정도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매도한 부분이고요. 반면 외국인들은 가장 많은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전일 같은 경우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등의 은행주들을 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금융업종의 전반적인 안정을 기대를 하고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금융 좀 멀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금융 등의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로 대응한 어떤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전반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예, 뭐 시간 관계상 샀는 것만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실리콘웍스, 메디톡스, 그리고 SM, 성강밴드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M, CJ홈쇼핑, 그리고 성화혜택, 시젠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 코스닥의 지금 키워드는 무조건 실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보시고 어닝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니면 주가의 탄력을 잃기 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실적을 꼭 체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남은우 원장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어제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은 좀 좋지 못한 소식이 좀 나왔었죠. 네. 하나라는 기업인데요. 좀 혹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주가가 많이 또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횡령 배임 사실 확인으로 해서 김승현 회장이 이제 법정 구속, 징역 4년에 벌금 50억 원 선고, 이러한 판결이 좀 나왔죠.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러한 판결이죠. 물론 이제 앞으로 항소를 또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추후에 또 진행 사항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너 리스크가 다른 어떤 재벌 그런 그룹보다도 좀 큰 편이죠. 상당히 좀 자금들이 좀 많았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그 그룹 회장의 어떤 개인 잘못으로 이제 회사의 뭐 주가가 좀 내려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죠. 사업 확장의 어떤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발생을 했었고요.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김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이런 부분 기소가 되면서 주가가 한 달 동안 25% 이상 좀 하락했던 그러한 경우가 좀 있었고요.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나 SNC 주식 매각 관련해서 횡령 배임 혐의에 관련 작년 1월 달에 기소됐다는 그런 공시를 1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슬쩍 공시를 또 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도 한번 몰렸던 그러한 또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 2007년도였었나요? 2007년도에 그 집안 문제이긴 하지만 뭐 둘째 아들이 어떤 술집에서 폭행을 당해서 보복 폭행을 했던 뭐 이러한 또 사건도 있었고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들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룹 총수의 이러한 좀 모습은 오너의 모습은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충분히 좀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러한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화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9조 원대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가 좀 위기에 또 처할 수 있다는 이러한 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김 회장이 현지를 오가면서 당국자들과 좀 긴밀하게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좀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사실 주가의 흐름은 또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과는 다르게 또 움직일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가 하락한 이후에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현재 상태에서도 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사실은 뭐 영향을 받았다 좀 보기는 어렵죠. 장중에 물론 변동성은 크게 나타났지만 뭐 크게 뭐 빠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PBR이 한 0.4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인 좀 저점 수준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봤을 때 이러한 또 악재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좀 주겠으나 펀더멘탈하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할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뭐 이러한 분석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한 분석도 좀 뭐 맞다고는 봅니다. 주가의 움직임 같은 경우, 주가의 속성을 봤을 때는 그러할 또 가능성이 좀 다분하지만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나타난다면 계속적인 이 기업의 어떤 대형 사업의 어떤 차질이 분명히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은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굳이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싸고 단기적으로 또 하락했을 때 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뭐 이러한 부분도 될 수 있지만 굳이 이러한 종목을 좀 매매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 종목 하나만을 우리가 또 매매를 해야 되는 뭐 종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종목에 좀 오너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러한 종목에 투자자들이 접근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는 좀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좀 상황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소 어제 급락세가 나왔던 한화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제 이제 한국항공우주 공개 매각,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네. 공개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를 이제 대한항공만이 좀 단독으로 좀 제출을 했죠. 그러한 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정책금융공사에서 이제 월말까지 이번 달 31일까지 해서 예비 입찰 제안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 예비 입찰을 좀 받을 예정인데 그 LOI 인수 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월말까지 뭐 다른 기업들이 예비 입찰에 응하는 것은 뭐 무방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한항공만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월 말까지 해서 다른 기업들이 뭐 참여를 한다면 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으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판단은 대한항공 외에 다른 기업들이 좀 그런 기업 인수에 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사실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비 입찰까지 31일까지 해서 대한항공만이 입찰에 나선다면 매각이 좀 유찰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계약법상 복수 입찰이 되지 않는다면 유효 경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정책금융공사에서는 1차 매각 유찰되면 한 차례 더 이제 매각 공고를 좀 내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두 차례다 또 유찰이 된다면 수의 계약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뭐 정황상 사실은 대한항공 하나만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유찰이 된다고 해도 뭐 이러한 수의 계약으로 해서 대한항공에서 어떤 인수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연내 안에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 금액을 좀 봤을 때는 전일 종가 27,55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1,0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면 30% 정도까지 붙게 된다면 한 1조 한 4천억, 1조 5천억 뭐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만약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자금 여력이 좀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연결 기준에서 부채가 한 80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조 원대 이러한 규모의 자금을 좀 마련할 수 있나 이런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이미 좀 밝힌 상태죠. 현금 1조 원을 좀 마련해 놓은 상태고 해외 투자 확보도 이미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자금 여력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조양호 회장이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 인수 의지를 계속 거듭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적인 부분은 사실 그 대한항공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어떤 한국항공우주 민영화의 여론 그리고 노조의 반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노조의 입장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나 일본, 미국 이런 곳에서 세계적으로 이런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기업을 지원하며 이런 상황인데 현재 지금 민영화시키는 건 그러한 흐름에 좀 반대 역행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러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자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사실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황상 사실은 연내 유찰이 된다고 해도 연내에 좀 대한항공 측으로의 어떤 인수가 좀 마무리될 거라고 사실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라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 가격만 적절하게 잘 설정을 한다면 뭐 충분히 매매를 좀 해봐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27,55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까지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오는 10월 종료를 앞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에 양국의 외교적 긴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배임과 횡령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거대 그룹의 총수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판결이 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7만 명 늘었지만 이 가운데 20만 명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음료업계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 코카콜라는 콜라와 환타 등 대표 제품의 가격을 오늘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품목은 전체 243개 중 41개로 인상폭은 5에서 9%입니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일 외교 갈등이 양국 간 통화 스와프 재검토로 확산되면서 채권을 비롯한 국내 자금 시장의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한일 외교 갈등의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전날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2.95%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1년물과 10년물 수익률도 각각 0.07%포인트, 0.1%포인트 급등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4원 40점은 오른 1,134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국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자금 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은 한일 통화 스와프 재검토 가능성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날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정혜 신영증권연구원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실망감과 미국 국채 상승에 따른 동조와 한일 통화 스와프 이슈가 뒤섞이면서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다며 특히 외국인은 국채 선물을 대거 매도하는 등 한일 통화 스와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일 외교 갈등은 민간 기업들 간의 업무 교류에도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 SK카드는 오는 22일 스미토모 미스와 제휴카드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어제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원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 서울 서부지법 형사 제12부는 어제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회사에 2,88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곧바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하나그룹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 한유통, 웰롭을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33억 원, 141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 거래로 15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재벌 총수에게 대체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과거 선례와 달리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현재 판결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47만 명 늘었는데요.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있다고요. 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1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질은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자영업자 취업자 수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취업자 수는 19만 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3만 4천 명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세대 간 일자리 간 갈등은 더욱 드러나고 있는데요. 40대 이하 연령층의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은 오히려 취업자가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연말인데요. 일부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예고해 둔 상태에서 은퇴자들의 자영업 창업은 더욱 늘어나고 있어 경기 둔화로 청년층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가능성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음료업계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느 제품이 얼마만큼 인상되게 되나요? 네, 한국 코카콜라는 콜라와 환타 등 대표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코카콜라 캔은 33원, 조지아 커피 캔은 20원, 스프라이트 캔은 40원씩 오릅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 계열 혜태음료도 16일부터 써니텐을 비롯한 44개 품목 가격을 2에서 15% 올리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